NBA 드래프트 1라운드 5순위였던 트레이 영이 트레이드된 이유. 헐값, 도박, 그리고 불편한 진실. 트레이 영, 사회 올스타, 리그 최상급 패서, 그리고 한때 애틀랜타를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끌고 간 프랜차이즈 스타. 그런데 이 선수가 지명권 한 장 없이 트레이드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트레이드 내용부터가 이상합니다. 워싱턴 위저즈는 애틀랜타 호크스로부터 트레이 영을 영입했고 그 대가로 내준 건 35살 CJ 맥컬럼과 벤치 식스맨인 코리 키스퍼트. 지명권?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건 거의 헐값 트레이드입니다. 루디 고베어, 도노반 미첼, 미칼 브리지스와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 한 장면만 봐도 애틀랜타가 얼마나 트레이 영과의 결별을 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가 트레이 영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틀랜타는 더 이상 트레이 영 중심 팀으로 미래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트레이 영은 평균 어시스트 리그 최상위, 픽앤롤 완성도 최고 수준, 딥3라는 시그니처 무기 보유, 공격만 놓고 보면 NBA 최상급 가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공격력이 팀 전체 효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로 리그 최악의 수비력. 키 185cm, 얇은 프레임, 수비 센스와 손질 모두 부족. 수비에서는 리그 최하위권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고 팀 수비 로테이션에 명확한 구멍이 됩니다. 2025-26 시즌 12월 28일 기준 전체 경기당 120.1점을 허용하며 실점률 24위로 하위권을 기록 중인 애틀랜타 호크스. 트레이 영이 출전한 10경기에서는 126.7실점으로 이러한 수치는 더욱 더 튀게 되는데요. 애틀랜타는 이 약점을 공격과 팀 시스템으로 덮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둘째, 없는 게 더 나은 팀 승률과 기록. 먼저 트레이 영이 결장했던 이번 시즌의 23경기에서 13승 10패로 56.5%의 승률을 기록했던 애틀랜타 호크스. 반면 이번 시즌 애틀랜타 호크스가 트레이 영이 출전하여 함께한 경기수는 총 10경기. 이 중 2승 8패를 기록하며 20%의 처참한 결과와 승률을 기록 중인데요. 둘째, 심한 기복. 트레이 영은 모든 슈터가 어느 정도 기복을 보이는 것과 달리 기복이 특히 심한 선수입니다. 경기에 따라서는 팀을 혼자 이끄는 하드캐리를 보여주지만 반대로 팀에 부담을 주는 경기력도 자주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에서는 48득점으로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2차전에서는 난사와 잦은 턴오버로 극명한 데뷔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주 시도하는 딥3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경기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 역시 슛 감각이 좋지 않은 나를 인지하고 있어 그런 경우 패스 위주의 투맨 게임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클린트 카펠라가 부상으로 빠졌던 2021-22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통하지 않았고 마이애미에게 완전히 봉쇄되며 무너졌습니다. 이 시기 어시스트 대비 턴오버 비율 역시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카펠라 같은 정통 센터가 없을 때 공격 조립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세 번째, 얇은 프레임은 공격에서도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기본적인 2대2 플레이는 능숙하지만 최근 중요성이 커진 가드가 스크리너 역할을 하는 인버티드 픽앤롤에서 스크리너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전술적 다양성에 손해를 줍니다. 네 번째, 최악의 골밑마무리. 가장 쉬운 득점 루트인 골밑슛은 뭐 하나 뛰어난 점이 없으며 특히 드라이빙 레이업은 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최악입니다. 이러다 보니 커리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골밑에서 쫓겨나는 모양새라. 무지성 퀵3, 딥3, 롱투를 남발하기 시작했고 TS 등 슈팅 효율성 수치는 리그 평균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되었죠. 이 부분이 드래프트 동기이자 마트레이드 대상이었던 돈치치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둘 다 수비구멍이라는 비판을 듣지만 돈치치는 락다운 디펜더의 압박을 감당할 수 있는 프레임과 툴들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돈치치는 플레이오프에서 볼륨과 비례 스탯이 모두 향상되는 클러치 플레이어입니다. 트레이 영의 3점에 의존하는 플레이는 경기와 상대에 따라 기복이 커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결합되면서 전반적인 공격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NBA 선수들도 절레절레하는 최악의 평가. 트레이 영의 단점들은 NBA 선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수 설문조사에서 트레이 영은 과대평가된 선수 1위로 자주 언급됩니다. 공격 능력은 뛰어나지만 수비와 에너지 레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팀 내 신뢰 붕괴 보이지 않는 이유.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애틀랜타 내부에서 더 이상 트레이 영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점. 과도한 온볼 비중, 어린 선수 성장 제한, 시스템보다 개인 중심 플레이. 일곱 번째, 실력 대비 과도한 연봉. 2021 시즌을 앞두고 맥시멈 계약을 맺은 트레이 영은 연평균 약 560억 원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셀러리캡의 35%를 넘게 차지하는데 그가 팀에 미치는 영향은 재앙 수준. 이 때문에 결국 그는 지명권 한 장 없이 연봉 덤핑에 가까운 형태로 팀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워싱턴은 왜 데려왔을까요? 이 트레이드를 가장 깊게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 기자인 데이비드 올드리지. 그의 분석은 명확합니다. 이건 방향성과는 어긋나지만 재능만 놓고 보면 확실한 업그레이드다. 첫 번째, 농구적인 이유. 사르와의 조합. 워싱턴에는 알렉스 사르가 있습니다. 리그 블록슛 1위, 엘리트 림 프로텍터, 받아먹기 특화 빅맨. 트레이 영이 뚫리더라도 사르가 뒤에서 지워줄 수 있고, 공격에서는 리그 최고의 라패서인 영과 최적의 픽앤롤 파트너가 됩니다. 또한 영은 쿨리발리, 트레 존슨, 키온 조지에게 완벽한 오픈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드입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적 이유. 워싱턴 구단주는 지금 캐피털 원 아레나 8억 달러 리노베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경기장에서 가장 초고가 좌석인 볼트 스위트를 채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히 뛰는 유망주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팬들은 결국 스타 선수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습니다. 트레이 영은 팀 성적과 관계없이 관중을 끌어모을 수 있고 전국 중계권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확실한 흥행 카드입니다. 이번 영입은 과거 러셀 웨스트브룩 영입을 떠올리게 합니다. 웨스트브룩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워싱턴의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주며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끈 바 있습니다. 트레이 영이 웨스트브룩처럼 워싱턴의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이번 영입으로 워싱턴의 농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볼만하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장점과 단점 모두 알고 하는 도박인 셈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점은 리그 최고 수준 패서, 딥3 시그니처, 클러치에서도 주저없는 멘탈, 플레이오프 극성 야유에도 흔들리지 않음. 단점은 돈치치보다 열정도 실력도 부족한 리그 최악의 수비, 극심한 기복 있고 낮은 슛 효율, 골 및 마무리 최악, 슛 이외의 공격 마무리 옵션 없음, 전술적 다양성 제한. 트레이 영이 트레이드된 이유는 공격적 재능과 조립 능력은 뛰어났지만 단점이 너무 명확했으며 애틀랜타는 더 이상 이 간극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은 이 재능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쓰기로 했고 애틀랜타는 마침내 결별을 택했습니다. 트레이 영은 NBA에서 가장 극단적인 선수입니다. 공격에선 천재, 수비에선 최악. 이번 트레이드는 그 재능을 믿은 팀과 그 한계를 포기한 팀이 최선의 답을 선택한 결과입니다.